저 항아리,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할까? 3년째 흉년이 든 그의 시어머니의 불호령에도 막내 며느리인 곱다는 쉰밥을 몰래 뒷꽃 간 항아리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썩은 밥을 끓어하는 실성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런 항아리를 곱다는 제 몸으로 막아서며 한사코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곱단이 쉰밥을 버리지 않고 숨긴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할 까닭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3년째 비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든 흉년이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잎을 다 떨군 채 메말라 있었지요.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고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올해도 글렀네. 하늘이 우리를 다 굶겨 죽일 작정인가 봐. 마을 노인의 한숨 섞인 말이었지요. 아이 우는 소리조차 잦아든 메마른 골짜기. 그 한복판에 윤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곳간에 곡식이 그득하던 집이었지요. 하지만 흉년이 거듭되면서 그 곳간도 눈에 띄게 비어갔습니다. 이 집의 막내 며느리가 바로 곱단이었지요. 곱단은 24가 시집 온 지 2해가 채 안 된 새댁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도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지요.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이 닿는 자리마다 살림이 반듯하게 정돈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곱단에게는 큰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남편 도식이 집을 떠난 뒤로 소식이 끊긴 것이지요. 빚을 받으러 이웃 고을에 다녀오겠다며 길을 나선 사람이 반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식은 아직도 없습니까? 곱단이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아궁이를 쑤시며 쌀쌀맞게 답했지요. 없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찌 알겠느냐. 그래도 어디 수소문이라도. 수소문은 무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판에.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매웠습니다. 곱단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밤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날 때면 곱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씨 집안에는 큰아들 도현내외도 함께 살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살림에는 손방이면서도 입만은 야물었지요. 곱단을 향한 곱지 않은 눈초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막내 댁은 좋겠네. 일은 도맡아 하니 시어머니 눈에 들 거 아니야.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뭐. 서방도 없는 주제에 이 집에 뭐 하러 붙어 있나 몰라. 큰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에 곱단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방 없는 며느리. 그 말이 곱단의 가슴을 가장 깊이 후벼 팠습니다. 이 집안의 살림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곳간 열쇠와 장부를 도맡은 마름, 변종달이었지요. 마름이란 주인을 대신해 곳간과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종달은 윤씨 집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변종달은 40이 넘은 사내로 늘 허리를 굽실거리며 시어머니 앞에서 충직한 척을 했습니다. 마님, 곳간이 또 비었습니다. 이 흉년에 어찌 견뎌야 할지요. 자네만 믿네. 자네가 알아서 아껴주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인이 목숨을 걸고 이 집 살림을 지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변종달을 깊이 신뢰했지요. 곳간의 곡식이 줄어드는 것도
살림이 쪼들리는 것도 모두 흉년 탓이라 여겼습니다. 변종달의 구분 등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지요. 곱단의 친정은 산 너머 고을의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막을 꾸리며 술을 빚고 장을 담가 곱단을 키웠지요. 그 어머니는 곱단이 시집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곱단은 어머니에게서 귀한 솜씨 하나를 물려받았습니다. 쉰밥과 식은 밥을 그냥 버리지 않고 누룩과 식초를 잡아 술과 장을 빚는 비방이었지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곱단아, 버리는 밥 한 톨에도 다 쓸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 못 먹는다고 다 죽은 게 아니야. 어머니, 쉰밥을 어디에 쓴단 말이에요. 두고 보아라. 잘만 삭히면 술이 되고 장이 되고 식초가 되느니라. 어린 곱단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끝에서 시큼한 냄새가 향긋한 술향으로 바뀌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곱단의 손을 꼭 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곱단아, 흉년에 베푸는 한술이 풍년의 곳간을 부르는 법이다. 잊지 말거라. 그때 곱단은 그 말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술 베풀 곡식조차 없는 가난한 살림에 무슨 곳간을 부른단 말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은 곱단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손때 묻은 은가락지 하나를 곱단의 손가락에 끼워주셨지요. 가락지 안쪽에는 작은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 외할머니가 내게 주신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이 가락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으렴. 곱단은 그 가락지를 한시도 손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고될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칠 때마다 곱단은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흉년이 깊어지자 윤씨 집안의 밥상도 날로 초라해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시어머니는 없는 살림을 털어 밥을 지었지요. 그러다 보면 덜어 밥이 쉬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쉬어버린 밥 한 솥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까운 쌀로 지은 밥이 쉬어버렸구나. 곱단아, 이 밥은 못 먹으니 마당에 내다 버려라. 곱단은 그 밥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지요. 하지만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버리는 밥 한 톨에도 쓸모가 있는 법이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곱단은 쉰밥을 버리는 대신 뒷곳간 구석에 둔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룩을 잡고 물을 맞춰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술과 장에 미천으로 삭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걸 잘 삭히면 술이 되고 장이 됩니다. 흉년이 지나면 이 술 한 동이가 곡식 몇 섬 값이 될 거예요. 곱단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솜씨로 이 가난한 집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지요. 하지만 곱단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곳간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는 마을에 금세 소문이 퍼졌지요. 윤씨 댁 막내 며느리가 썩은 밥을 모은다더라. 실성을 한 게지. 서방이 없어지더니 정신줄을 놓았나 봐. 세상에 흉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썩은 밥을 끌어안고 있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곱단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항아리를 돌보았지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방을 떠벌리는 순간 어머니가 물려준 귀한 솜씨가 우습게 여겨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뒷곳간을 지나던 시어머니가 코를 틀어막으며 항아리 앞에 멈춰 섰지요. 이게 무슨 냄새냐? 뒷곳간에서 어찌 이런 고약한 냄새가. 시어머니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쉰밥이 그득 들어차 있었지요. 곱다나, 이게 다 무엇이냐? 너 정말 실성을 한 게냐? 곱단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무엇이 아니야. 멀쩡한 정신으로 어찌 썩은 밥을 곳간에 쌓아두느냐 말이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곱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어머니의 비방을 말해본들 시어머니가 고지들을 리 없었습니다. 저 항아리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할까. 시어머니는 기어이 항아리를 치워 버리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곱다는 항아리 앞을 제 몸으로 막아섰지요. 어머님, 제발 이 항아리만은 두십시오. 이건 버릴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니. 썩은 밥이 버릴 것이 아니면 무엇란 말이냐. 믿어 주십시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곱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에 잠시 멈칫했지요. 하지만 이내에 더 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다느냐. 서방도 없는 것이 이 집에서 분란만 일으키는구나. 그 말에 곱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도 없는 것. 그 한마디가 다시 가슴을 후벼 팠지요. 하지만 곱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락지를 꼭 쥐고 항아리 앞을 끝까지 지켜냈지요. 그날 밤 곱단은 뒷곳간에 홀로 앉아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손가락의 은가락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지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 한수리 곶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밤바람만이 뒷곳간 문틈으로 스며들 뿐이었지요. 곱단은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흉년의 배푸는 한수리 풍년의 곶간을 부르는 법이라던 그 말을요. 하지만 곱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항아리를 둔 바로 그 뒷곳간 구석에 누구도 짐작 못할 비밀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비밀이 머지않아 곱단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도요. 다음 날 새벽 마른 변종달은 아무도 모르게 곶간 문을 열었습니다.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곡식 가만히 하나를 슬그머니 등에 졌지요. 그러고는 마을 어기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변종달은 10년 넘게 윤씨 집안의 곶간을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는 슬그머니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지요. 주인 집 곡식을 조금씩 빼돌려 제 배를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흉년에 누가 알겠나. 곶간이 비는 건 다 가뭄 탓이라 할 텐데. 변종달은 혼자 중얼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빼돌린 곡식을 몰래 팔아 은자로 바꾸었지요. 그 은자를 어디에 숨길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집 마루 밑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 눈이 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변종달이 눈여겨본 곳이 바로 윤씨 집 뒷곳간이었습니다. 뒷곳간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쓰지 않는 농기구와 깨진 독이 쌓여 있을 뿐이었지요. 변종달은 그 구석에 항아리 하나를 묻고 빼돌린 은자를 차곡차곡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손대지 않겠지.
귀신도 모를 자리야. 변종달이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곱단이 쉰밥 항아리를 들고 뒷꽃간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필이면 변종달의 은자 항아리가 묻힌 그 구석으로 말이지요. 변종달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어쩌자고 하필 저기를. 하지만 곱단은 은자 항아리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자리를 찾았을 뿐이었지요. 두 항아리는 그렇게 한 구석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변종달은 며칠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곱단은 제 항아리만 들여다볼 뿐 다른 곳은 손도 대지 않았지요. 변종달은 슬그머니 안도했습니다. 제 밥 항아리에만 정신이 팔렸군. 차라리 잘 됐어. 누가 봐도 미친 짓이니 아무도 저 구석엔 얼씬 안 할 테고. 오히려 변종달은 곱단의 쉰밥 항아리를 제 은자를 숨기는 가림막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구석을 누가 뒤지겠습니까? 변종달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패였지요. 한편 곱단의 하루하루는 고단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물을 깃고 절구를 찍고 빨래를 했지요. 큰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곱단을 들볶았습니다. 막내댁, 그 물 좀 똑바로 길어와. 반이나 흘렸잖아.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됐어. 그러게 누가 우물에서 한눈을 팔래? 서방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지. 큰 며느리의 비아냥의 곱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모진 말일수록 흘려보내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곱단을 불러 앉혔지요. 곱단아, 내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예, 어머님. 말씀하십시오. 그 뒷꽃간 항아리 말이다. 아직도 그 썩은 밥을 모으고 있느냐? 곱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지요. 예, 어머님. 아직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분명벌이라 일렀거늘 어찌 아직도 그 짓을 하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곱단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지요. 어머님, 이 밥은 버릴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쓸모? 썩은 밥에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냐? 믿어 주십시오. 제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솜씨가. 곱단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곱단의 뺨을 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내 친정 타령은 그만두어라. 주막집 술이나 빚던 솜씨가 무에 그리 대단하다고. 곱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욕보이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요. 하지만 곱단은 울음을 삼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욕하셔도 좋습니다. 매를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항아리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곱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며느리가 이토록 고집을 부리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화가 더 앞섰지요. 고얀 것. 시어미 말을 이리 거역하다니. 내일 당장 그 항아리를 깨부수고 말 테다. 그날 밤 곱단은 뒷꽃간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여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러 올까 두려웠지요.
곱다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찌하면 좋아요? 이 항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곱다는 은가락지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뒷곳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곱다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세요? 문틈으로 들어선 것은 변종달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허리를 굽실거리며 능청스럽게 웃었지요. 아이고, 작은 아씨.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십니까? 마름께서는 이 밤에 어인 일이세요? 소인이야 곧간 단속을 하는 게 일 아니겠습니까? 한데 작은 아씨야말로 딱하게 되셨습니다, 그려. 마님께서 단단히 노하신 모양이던데. 변종달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곱다는 어쩐지 그 웃음이 꺼림칙했지요. 하지만 워낙 처지가 막막한지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마름께서 어머님께 좋게 말씀 좀 드려 주실 수 없을까요? 이 항아리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순간 변종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 며느리를 잘만 이용하면 제 은자 항아리를 더욱 안전하게 숨길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인이 마님을 잘 달래드리지요. 작은 아씨 항아리에는 손도 못 대게 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마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곱다는 변종달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종달은 인자한 척 웃으며 곱단을 돌려보냈지요. 곱단이 떠난 뒤 변종달은 어둠 속에서 혼자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제 발로 굴러 들어온 방패로구나. 저 며느리가 항아리를 지킬수록 내 은자도 함께 지켜지는 셈이지. 변종달은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청산유수로 말을 늘어놓았지요. 마님 송구하오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은 아씨 항아리 말입니다만 그냥 두시는 게 어떨는지요. 무어라. 그 썩은 밥을 그냥 두라니? 이 흉년의 며느님이 정신을 좀 놓으신 듯한데 괜히 항아리를 깼다가 더 큰 소동이 날까 걱정이 옵니다.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대개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흉년의 며느리가 실성했다는 소문이 돌면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였습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군. 그래, 당분간은 그냥 두지. 변종달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마름의 얼굴을 한 채 말이지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마님. 소인이 며느님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곱단의 항아리는 당분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종달의 음흉한 계략 때문이라는 것을 곱단은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그저 변종달을 고마운 은인으로만 여겼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집 곳간이 자꾸 빈다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댁은 흉년에도 곳간이 그득했는데 요새 부쩍 곡식이 준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가뭄 탓도 있겠지만 어째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곳간 사정이 걱정되어 변종달을 불렀지요. 종달이 곳간 사정이 어떠한가? 곡식이 자꾸 빈다는 말이 있던데 변종달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마님, 다 이 흉년 탓이옵니다. 쥐도 들끓고 곡식도 마르고
소인이 밤낮으로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흉년이 모질어서요. 그래, 자네가 고생이 많네. 자네만 믿겠네. 시어머니는 변종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도둑이 바로 제 앞에서 충직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 무렵 곱단의 항아리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쉰밥이 누룩과 어우러져 서서히 사가가고 시큼하던 냄새가 차츰 향긋한 술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곱단은 매일같이 항아리를 살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곱단이 뒷곳간에서 항아리를 돌보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곱단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곡식 가마니를 짊어지고 곳간을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곱단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곡식을... 가마니를 진 그림자가 잠시 달빛 아래 멈춰 섰습니다. 곱단이 자세히 보려는 순간 그림자는 재빨리 담을 넘어 사라져 버렸지요. 끝내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곡식을 빼돌리는 자가 있어. 한데 누구지? 곱단은 그날 본 광경이 역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름 아닌 변종달의 짓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곱단은 그저 제 항아리를 지키는 데만 마음을 쏟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술이 익을 거예요.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곱단은 어머니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온 마을이 등을 돌려도 곱단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항아리 안에서 무르익어 가는 것이 머지않아 이 집안을 뒤흔들 운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윤씨 집안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곳간의 곡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곳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며칠 전만 해도 가마니가 그득했거늘. 변종달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곳간 안을 살피는 척하며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마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곡식을 빼돌린 게 분명합니다. 빼돌리다니,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변종달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곁눈질로 뒷곳간 쪽을 슬쩍 바라보았지요. 마님, 송구하오나 요즘 뒷곳간을 드나드는 사람이 한 분 계시지요. 뒷곳간이라면 곱단이 말이냐? 소인이 차마 입에 담기 송구합니다만 작은 아씨가 밤마다 뒷곳간을 드나드시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저 밥 항아리인 줄 알았는데 혹 그 항아리에 곡식을 빼돌려 숨기는 게 아닐는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종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며느리가 한밤중에 뒷곳간을 드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럴 리가... 마님,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서방도 없이 이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친정으로 빼돌릴 재물을 모으는 건지도 모르지요. 변종달의 혀끝은 매끄러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곱단을 불러 세웠습니다. 곱단아, 바른 대로 고하여라. 내가 곳간 곡식을 빼돌렸느냐? 곱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곡식을 빼돌리다니요. 그럼 어찌 밤마다 뒷곳간을 드나들었느냐? 그 항아리에 곡식을 숨긴 게 아니냐? 아닙니다, 어머님. 그 항아리엔 쉰밥뿐입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열어보십시오. 곱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변종달이 옆에서 다시 부채질을 했습니다. 마님, 항아리야, 미리 비워두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영악한 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지요. 옳거니. 종달이 내 말이 맞다. 곱다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통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변명할수록 의심만 깊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결단코 곡식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시끄럽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내 발이 저리니 그리 큰 소리를 치는 게지. 시어머니의 호통에 곱다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곱단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지요. 윤씨 댁막내 며느리가 곧간 곡식을 빼돌렸다더라. 어쩐지 썩은 밥을 모은다 했더니 그게 다 곡식을 숨기려는 수작이었구먼. 서방도 없는 것이 친정 챙길 욕심에 시댁 곳간을 털었대. 마을 사람들의 입에 곱다는 졸지에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실성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둑이라 침을 뱉었지요. 곱다는 우물가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화살처럼 박혔으니까요. 그 무렵 곱단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늙은 약초꾼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곱단이 어려울 때마다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곱단아, 너무 상심 말거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곱다는 노인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곱단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지요. 억울할수록 침착해야 하느니라. 내 어미가 늘 하던 말을 잊었느냐. 모진 말일수록 흘려보내라 하지 않았더냐. 노인의 입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곱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어머니를 아세요? 알다마다. 내 어미는 참으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지. 흉년에 굶주린 길손에게 술 한 잔, 밥 한 술 아끼지 않았느니라.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너도 그 마음을 빼닮았구나. 노인의 말에 곱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립고 또 그 어머니를 알아봐 주는 노인이 고마웠지요. 곱다나, 내가 모으는 그 항아리 말이다. 나는 안다. 그게 무엇인지. 곱다는 흠칫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빚던 그 술과 장이지. 쉰밥을 삭혀 빚는 그 비방 말이다. 할아버지, 어찌 아셨어요? 내 어미가 살아생전 내게 말해준 적이 있느니라. 흉년이 들면 그 솜씨가 사람을 살릴 거라고. 곱다나, 너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게야. 부디 그 항아리를 끝까지 지켜라. 할아버지, 하지만 온 마을이 저를 도둑이라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 견뎌야 할까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곱다나, 진실이란 한꺼번에 드러나는 법이 없느니라. 술이 하루아침에 익더냐. 묵묵히 때를 기다려야 향이 무르익는 게야. 사람의 일도 그와 같이. 술이 익듯이. 그래. 지금은 모두가 너를 손가락질해도 항아리가 익는 그날이 오면 진실도 함께 익어 드러날 게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거라.
곱다는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막막하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드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솟는 듯 했지요. 노인은 떠나기 전 곱단의 손에 마른 약초 한 줌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속이 상할 때 다려 마시면 좋으니라. 몸이 성해야 마음도 버티는 법이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의 말은 곱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그토록 따뜻한 일인 줄 몰랐지요. 그날 밤 곱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집에 남아 누명을 벗을 것인가? 이 집에 남아봤자 도둑 누명만 쓸 뿐인데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곱단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에는 이미 어머니도 안 계셨지요. 게다가 돌아간다는 것은 누명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아니야. 도망치면 영영 도둑으로 남는 거야. 그리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어쩌고. 곱단은 행방불명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 도둑으로 쫓겨난 아내를 보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물려준 항아리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곱단은 은가락지를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 집에 남는 거야. 도망치지 않고 누명을 벗고 이 항아리로 떳떳하게 진실을 보이는 거야. 어머니, 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곱단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지요. 도망치는 대신 맞서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은 곱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곱단은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곡식을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 말이냐? 석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 달 뒤 저 항아리가 무엇인지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도둑이라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곱단의 당찬 말에 시어머니는 흠칫했지요. 며느리가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요. 좋다. 석 달이라 했겠다. 만약 그때 가서 헛소리였다면 너를 이 집에서 영영 내쫓을 것이야. 여한 없습니다, 어머님. 다만 그 항아리만은 그때까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제 결백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이니까요. 곱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지요. 석 달 안에 항아리의 술과 장을 익혀 자신의 결백과 솜씨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변종달이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석 달이라. 저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게냐. 변종달은 불안해졌습니다. 곱단이 뒷곳간을 계속 드나드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지요. 행여 제 은자 항아리가 발각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안 되겠어. 저 며느리를 그 전에 쫓아내야 해. 석 달은커녕 사흘도 못 버티게 만들어 주마. 변종달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충직한 마름에 가면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었지요. 곱단을 향한 그의 음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곱단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항아리의 술이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튿날 밤 변종달은 어둠을 틈타 뒷곳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손에는 잿물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지요. 곱단의 항아리에 잿물을 부어 술을 망쳐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만 못 쓰게 만들면 저 며느리는 석달이고 뭐고 끝장이지. 변종달은 항아리 뚜껑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거기 누구요? 변종달은 화들짝 놀라 잿물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은 약초꾼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곱단이 걱정되어 밤마다 뒷꽃간 근처를 살피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마름께서 이 밤중에 여기는 어인 일이시오? 그것이 꽃간 단속을 하던 참이요. 노인장이야말로 남의 집 뒷꽃간에서 무얼 하시오? 변종달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쏟아진 잿물을 본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단속이라. 한밤중에 잿물 바가지를 들고 말이오? 노인장, 말 조심하시오. 내가 이 집 마름이거늘 어디서 함부로 의심을 하는 게요. 변종달은 큰 소리를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노인은 떠나는 변종달의 뒷모습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저자가 곱단이를 해치려 하는구나. 가만두어선 안 되겠어. 이튿날 아침 노인은 곱단을 찾아와 간밤에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곱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마름께서 제 항아리를, 그럴 리가요. 마름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신 분인데요. 곱단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거라. 그자의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느니라. 곱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변종달이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라 여겼는데 노인의 말은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곱단은 일단 항아리를 더 단단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항아리를 다른 곳에 숨기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요. 옮기다 깨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차라리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곱단은 뒷꽃간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 깔고 항아리 곁에 누워 잠을 청했지요. 차가운 바닥에 몸이 시렸지만 항아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항아리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던 냄새가 사라지고 향긋한 술향이 코를 찔렀지요. 곱단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 술이 익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술이 됐어요. 마침 찾아온 노인도 항아리를 들여다보고는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것 참. 이 흉년에 이런 향긋한 술이라니. 곱단아, 내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할아버지, 한번 맛보시겠어요? 곱단은 조심스레 술을 한 잔 떠서 노인에게 건넸지요. 노인은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크게 떴지요. 이야, 이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겠다. 곱단아, 내 어미 솜씨가 내 손끝에 그대로 살아있구나. 할아버지, 이 술을 잘 익혀 흉년에 내다 팔면 곡식 몇 섬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고 말고 술 한 동이가 쌀 한 섬보다 귀한 게 흉년이니라. 곱단아, 내가 이 항아리로 이 집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제 바람이에요. 이 솜씨로 떳떳하게 누명을 벗고 텅 빈 곳간도 다시 채우는 것 말이에요. 오냐? 그날이 오면 누가 감히 너를 도둑이라 하겠느냐? 노인의 칭찬에 곱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던 그 항아리에서 마침내 결실이 맺힌 것이지요. 어머니가 남긴 솜씨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굶주림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곱단의 옆집에는 병든 아낙과 어린 아들이 살았는데 며칠째 죽 한 그릇 못 먹어 다 죽어가고 있었지요. 곱단은 그 모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담근 장을 풀어 멀건 죽을 끓였지요. 곡식이 귀하니 풀뿌리를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춘 죽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제 장으로 끓인 죽이에요. 곱단이, 자네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어찌 우리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요. 어서 아드님부터 먹이세요. 병든 아낙은 죽을 먹고 차츰 기운을 차렸습니다. 어린 아들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지요. 아낙은 곱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곱단이, 자네 덕분에 우리 모자가 살았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것 없어요. 그저 건강하시면 됩니다. 아닐세. 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겠네. 자네가 도둑이라는 소문 나는 믿지 않아. 도둑이 어찌 제 입에 풀칠도 어려운 판에 남을 먹이겠나. 아주머니,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곱단의 따뜻한 마음에 아낙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며느리 도둑이라더니 굶는 사람한테 죽을 다 나눠주네. 도둑질한 곡식으로 인심 쓰는 거 아니야? 여전히 곱단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곱단이 끓여준 죽을 먹고 살아난 사람들은 달랐지요. 그들은 차츰 곱단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도둑질한 사람이 어찌 제 것을 나눠주겠나. 그러게. 마음씨를 보니 도둑 같지가 않아. 곱단을 향한 마을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옆마을 대장간 일꾼이 쇠를 다루다 손을 크게 대어 골마 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라 약 한 첩 구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곱단이 항아리에서 식초를 떠들고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이 식초로 상처를 닦으면 곪는 것이 가라앉을 거예요. 제 어머니께서 늘 그리하셨거든요. 이런 걸 다. 자네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어려울 때일수록 가진 솜씨를 나눠야지요. 어서 손을 이리 주세요. 곱단이 정성껏 상처를 돌보자 며칠 만에 곪은 자리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일꾼은 곱단에게 거듭 고마워했지요. 자네 솜씨가 약방 의원보다 낫네 그려. 이 은혜는 잊지 않음세. 한데 어찌 이런 솜씨를 다 익혔나? 제 어머니께서 주막을 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버릴 것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말라 하셨지요. 이 일이 알려지자 곱단의 솜씨를 찾는 사람이 더욱 늘었습니다. 술이며 장이며 식초며 곱단의 항아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들은 귀하게 여겼지요. 한 명, 두 명, 곱단의 편이 그렇게 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변종달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것이 쫓겨나기는커녕 인심을 얻고 있질 않나. 이대로 두었다간 내 일이 틀어지겠어. 변종달은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곱단을 헐뜯기 시작했지요. 마님, 작은 아씨가 동네에 죽을 돌리고 다닙니다. 이 흉년에 그 곡식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곳간에서 빼돌린 게 분명하지요. 무어라? 그럼 정말 곱단이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둑질한 곡식으로 인심을 사서 동네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들려는 수작입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가까스로 누그러졌던 의심이 변종달의 말에 또 불붙은 것이지요.
고얀 것. 곡식을 훔쳐 인심까지 사다니. 내 당장 곱단이를 불러 혼쭐을 내야겠다. 시어머니는 곱단을 불러 세웠습니다. 곱단은 영문도 모른 채 또다시 추궁을 당했지요. 곱단아, 내가 동네에 죽을 돌렸다더구나. 그 곡식이 다 어디서 났느냐? 어머님, 그건 제가 담근 장으로 끓인 죽입니다. 곡식은 풀뿌리로 대신했고요. 장이라니, 무슨 장 말이냐? 제 항아리에서 익은 장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곱단은 뒷곳간으로 달려가 장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내밀자 구수한 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지요. 이것이 정말 내가 담근 것이냐? 예, 어머님. 그 썩은 밥이라 하시던 항아리에서 익은 장입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장을 한술 떠서 맛보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흉년의 좀처럼 맛볼 수 없는 깊고 구수한 맛이었으니까요. 이런 맛이 어찌 쉰밥에서 이런 장이 나온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곱단이 미친 짓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지요. 변종달은 옆에서 안색이 새파래졌습니다. 일이 자기 뜻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종달은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마님, 장 한 그릇 만들었다고 곡식 빼돌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저런 건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변종달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곱단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요. 곱단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줘도 변종달의 혀끝 하나에 무너지니 말이지요. 그날 밤 곱단은 뒷곳간에서 은가락지를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석 달이 차면 누구도 부정 못할 진실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 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곱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변종달의 음모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음모가 머지않아 곱단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게 되리라는 것도 말이지요. 어느덧 두 달이 흘렀습니다. 곱단의 항아리에서는 술이 그득 익었고 장과 식초도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지요. 곱단은 그것들을 작은 단지에 나누어 정성껏 갈무리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의 인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곱단이 끓여준 죽으로 목숨을 건진 이들이 하나둘 곱단의 편을 들었지요. 곱단이가 도둑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야. 그 마음씨를 보면 알지. 맞아. 흉년에 제먹을 것도 없으면서 남부터 챙기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곱단을 두둔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나가도 더 이상 곱단에게 침을 뱉는 사람은 없었지요. 오히려 곱단의 솜씨를 칭찬하는 이가 늘어갔습니다. 곱단이 자네 그 장 좀 나눠줄 수 있나? 우리 집 영감이 그 맛을 못 잊어하네. 그럼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곱단은 기꺼이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곡식이나 나물로 고마움을 표했지요. 그렇게 곱단의 살림에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곱단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이 장맛 좀 보게. 흉년에 이런 걸 다 만들어내다니. 그러게 말일세. 처음엔 실성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솜씨면 흉년 걱정도 덜겠어. 곱단이 같은 며느리를 둔 윤씨, 댁이 복도 많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곱단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곱단은 그 말들이 새삼 고마웠지요. 손가락질 받던 항아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그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장과 술이 마을에서 칭송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곱단을 보는 눈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곱단아, 내가 만든 장이 그리 맛이 좋다더구나. 예, 어머님. 어머님께도 한 단지 갖다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곱단이 장 단지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멋쩍은 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지요. 고생이 많았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곱단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아닙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께서 거두어 주신 덕분이지요.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서방 없이 혼자 이 집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어머님,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내 너를 큰 며느리 못지않게 아껴주마. 모처럼 고부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리는 듯했지요. 곱단은 이제 곧 누명을 벗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며칠 뒤 곱단은 우물가에서 변종달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경고를 들은 뒤로 곱단도 그를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변종달은 여전히 인자한 낯으로 능청스럽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작은 아씨, 요즘 그 항아리는 잘 되어 갑니까? 마님께서 손대지 못하시도록 소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은인인 척구는 그 말에 곱단은 그만 경계심이 누그러졌지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비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잘 잊고 있어요. 이 술이 다 익으면 흉년에 곡식 수십 섬 값은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텅 빈 곳간도 다시 채울 수 있겠지요. 그 썩은 밥이 그리 큰 돈이 된단 말이오? 예. 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방이거든요. 이제 며칠만 더 두면. 거기까지 말하고 곱단은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끝내 그를 다 경계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말은 변종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항아리가 큰 돈이 되어 곳간을 채운다면 빈 곳간을 핑계로 곡식을 빼돌리던 제 수작이 들통날 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인정받은 곱단이 뒷곳간을 더 자주 드나들면 제 은자 항아리까지 발각될 터였습니다. 변종달은 겉으론 너털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지요. 안 되겠어. 저 며느리가 큰 돈을 손에 쥐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끝장내야 해. 변종달은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의 장부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밤새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곱단이 곡식을 빼돌린 것처럼 거짓 기록을 꾸며 넣은 것입니다. 변종달은 등잔불 아래에서 곡식이 나간 날짜와 양을 꼼꼼히 적어 넣었습니다. 곱단이 뒷곳간을 드나든 날과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도록 말이지요. 이만하면 누가 봐도 저 며느리 짓이라 여길 게다. 제 무덤을 제가 판 셈이지. 변종달은 위조한 장부를 보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가짜 기록이 마치 진짜인 양 그럴듯했으니까요. 다음 날 변종달은 위조한 장부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곳간 장부를 살피다가 이것을 발견했지 뭡니까? 그게 무엇이냐? 보십시오.
지난 2달간 곡식이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한밤중에 곡식이 줄어든 날짜가 작은 아씨가 뒷꽃간을 드나든 날과 어쩌면 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요. 시어머니는 장부를 받아 들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변종달이 짚어주는 날짜마다 정말로 곡식이 줄어 있었지요. 물론 그것은 변종달이 직접 빼돌리고 곱단에게 덮어 씌운 거짓 기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정말 곱단이가 곡식을. 이제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며느님이 장인이 수린이 만들어 인심을 산 것도 다 이 곡식 도둑질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던 게지요. 변종달의 말은 칼처럼 시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까스로 누그러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지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곱단을 불러 세웠습니다. 곱단아, 이리 나오너라. 곱단이 영문도 모른 채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장부가 무엇이냐? 내가 2달간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여기 다 적혀 있다. 곱단은 장부를 보고 기가 막혔지요. 자신은 곡식에 손도 댄 적이 없는데 빼돌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이건 거짓입니다. 저는 결단코 곡식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거짓이라니 장부에 일이 명백히 적혀 있거늘 어디서 발뺌이냐.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곱단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장부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지요. 변종달이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님, 더 들으실 것도 없습니다. 증거가 일이 분명한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광에 가두고 관아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옳다. 종달이 내 말이 맞다. 여봐라, 저 도둑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시어머니의 명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곱단을 끌고 갔습니다. 곱단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어머님, 제발요. 3달만 기다려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아리를 열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시끄럽다. 도둑년의 말을 내 어찌 더 믿겠느냐. 어머님, 2달간 제가 만든 장과 술을 2눈으로 보셨잖습니까? 도둑이 어찌 그런 것을 만들어 동네에 나눠주겠습니까? 그것도 다 죄를 감추려는 눈속임이라 하지 않더냐. 더는 내 혀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곱단은 끝내 어두운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곱단은 망연자실했지요. 2달간 쌓아온 신뢰가 위조 장부 한 권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광문이 닫히기 직전 변종달이 슬그머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곱단의 귀에만 들리도록 말이지요. 작은 아씨, 그러게 진작 친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뒷꽃간을 들쑤시는 바람에 이 꼴이 나셨구려. 곱단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지요. 변종달이 진짜 도둑이며 자신은 그저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름께서 진짜 도둑이셨군요. 제게 항아리를 지키라 한 것도 다 어머님 눈을 속이려는 수작이었어요. 허허, 무슨 말씀을.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간 매만 더 맞을 텐데요. 누가 도둑의 말을 믿어주겠소. 변종달은 비웃음을 남기고 광문을 닫았습니다. 곱단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지요.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더없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깊은 밤, 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약초꾼 노인이 하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찾아온 것이지요.
곱다나, 거기 있느냐? 나다. 할아버지, 어찌 여기까지? 곱다는 광문 틈에 매달려 흐느꼈습니다. 노인은 작은 주먹밥 하나를 문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지요. 먹거라. 굶어서야 무슨 힘으로 누명을 벗겠느냐. 할아버지, 마름이 진짜 도둑이었어요. 그자가 곡식을 빼돌리고 장부까지 위조해서 제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곱다나, 침착하거라. 그자가 빼돌린 곡식이며 은자가 어딘가엔 반드시 있을 게다. 도둑질한 것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라. 흔적이라니요. 생각해 보아라. 그자가 그 많은 곡식을 어디에 숨겼겠느냐. 흔적을 찾으면 그게 곧 내 결백을 밝힐 증거가 될 것이야. 곱다는 그 말에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2달간 밤마다 뒷꽃간에서 항아리를 돌본 사람은 곱단 자신이었지요. 그래서 곱다는 그 구석에 흙 한 줌, 항아리, 더미 하나하나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제 항아리 옆 흙더미가 어느 날부터 자꾸 새로 파헤쳐진 듯 도드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저 쥐가 들었나 했는데, 그래, 그렇다면 누군가 그 자리에 무언가를 자주 묻고 파는 게 아니겠느냐. 마름이 제 항아리만은 손대지 말라며 그 구석을 유독 감쌌던 것도, 혹시 제 항아리 곁에 제 것이 아닌 무언가를 숨겨둔 게 아닐까요? 노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곱다나. 그 흙더미 아래를 파보면 그자가 숨긴 재물이 드러날 게야. 그게 곧 내 결백을 밝힐 증거가 되겠지. 곱단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변종달이 빼돌린 재물이 정말 제 항아리 곁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곧 살 길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흙더미를 파헤쳐 흔적을 찾아내겠어요. 오냐?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버티거라. 내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마. 노인은 곱단의 손을 한 번 꼭 잡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곱단은 노인이 건넨 주먹밥을 품에 안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곱단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은가락지를 꼭 쥔 손이 떨렸지요. 어머니, 저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진실을 알아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곱단은 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요. 반드시 그 흔적을 찾아내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솜씨로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말겠어요. 어머니, 부디 저를 지켜봐 주세요. 광틈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곱단의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2달간 애써 익힌 항아리도 곧 누명을 벗으리란 희망도 모두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곱단의 가슴 한구석에는 노인이 일러준 한마디가 작은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빼돌린 재물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던 그 말이었지요. 곱단의 가장 어두운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곱단이 광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변종달은 더욱 대담해졌지요. 곱단을 아예 이 집에서 영영 몰아낼 흉계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변종달은 곱단의 곁을 지키던 약초꾼 노인부터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노인이 자꾸 곱단을 두둔하고 다니는 것이 눈의 가시였으니까요. 변종달은 하인 몇을 시켜 노인을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노인장,
요즘 남의 집 일에 말이 많으시던데.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소. 무슨 소리요? 죄 없는 사람을 두둔하는 게 어찌 죄란 말이오? 허허, 늙은이가 겁이 없구먼. 이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살려면 입을 좀 다물고 사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내 이놈,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도 내가 끝까지 무사할 성 싶으냐? 천벌, 허허, 그런 건 죽어서나 받는 게지. 산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임자라오. 변종달의 협박에 노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요. 변종달은 노인을 마을 밖으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 윤씨대 근처에 얼씬했다간 약초 캐는 산자락에도 발 못 붙이게 할 줄 아시오. 노인은 이를 갈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곱단을 도울 유일한 사람마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곱단은 광 속에서 그 사실도 모른 채 노인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을 떼어 낸 변종달은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를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드는 일이었지요. 변종달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비장의 패를 꺼냈습니다. 한 장의 문서였지요. 마님, 이 문서를 좀 보십시오. 차마 전해드리기 송구하여 여태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웃 고을에서 온 기별입니다. 작은 서방님, 도식 도련님이 객지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부들부들 떨렸지요. 무어라? 도식이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반년 전 빚을 받으러 갔다가 객지에서 병을 얻어 그만. 여기 관아의 사망 기록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서는 변종달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도식의 글씨와 인장을 흉내내어 위조한 가짜 사망 기록이었지요. 하지만 비통에 잠긴 시어머니가 그것을 알아챌 리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두고 어딜 갔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통곡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종달은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독을 풀었지요. 마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도련님도 안 계시니 광에 갇힌 작은 아씨를 어찌하실는지요. 그 아이를 어찌하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한 데다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입니다. 자식도 없으니 이 집에 둘 까닭이 없지요. 차라리 친정으로 돌려보내 이 집안의 우환을 더는 게 어떻겠습니까? 변종달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곱단만 쫓아내면 행방불명된 도식과 갇힌 곱단을 빌미로 윤씨 집안의 가산을 통째로 제 소나귀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충직한 마름인 척하며 텅 빈 곳간과 집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탄에 빠진 시어머니는 변종달의 말에 휘둘렸지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도시기도 없는 마당에 도둑질한 며느리를 둬서 무엇하겠나. 당장 내쫓게. 잘 생각하셨습니다, 마님. 그리고 이 경황 없는 와중에 살림 걱정까지 하실 것 없습니다. 곳간이며 전답이며 소인이 도련님 대신 알뜰히 맡아 꾸리겠습니다. 오냐,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자네만 믿겠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한 몸 바쳐 윤씨 댁을 지키겠습니다. 변종달은 속으로 쾌지를 불렀습니다. 텅 빈 집과 곳간이 이제 곧 제 소나귀에 들어올 참이었으니까요. 충직한 마름의 얼굴 뒤에서 그는 마지막 패까지 손에 쥔 셈이었지요.
변종달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곱단을 광에서 끌어냈지요. 광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지자 곱단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바깥이었지요. 곱단아, 짐을 싸거라. 너는 오늘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곱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나가라니요. 내 서방이 죽었다. 객지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느니라. 자식도 없는 과부를, 그것도 도둑질한 며느리를 이 집에 둘 수는 없다. 서방님이 죽었다고요? 곱단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반년을 기다린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거짓말이에요. 서방님이 죽었을 리가 없어요. 그 문서 제가 좀 보여주세요. 곱단이 문서를 보려 하자 변종달이 잽싸게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무엄한 마님의 비통한 가슴에 대못을 박을 셈이요. 죽은 사람 기록을 봐서 무얼 어쩌겠다는 게요. 변종달은 문서를 곱단에게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위조한 것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곱단은 그 수상한 태도에 더욱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마름께서 어찌 그리 문서를 감추려 하세요. 떳떳하다면 보여주지 못할 까닭이 없잖아요. 닥치시오. 도둑질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요. 그때 변종달의 눈에 곱단의 손가락에 낀 은가락지가 들어왔습니다. 매화 무늬가 새겨진 그 가락지가 제법 감나가 보였지요. 변종달은 곱단의 손을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이 가락지, 이것도 곳간에서 빼돌린 재물로 산 게 아니오? 도둑질한 작물이니 압수해야겠소. 안 돼요. 그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발 그것만은. 곱단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변종달은 기어이 은가락지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곱단의 손가락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지요. 어머니 가락지를. 곱단은 빈 손가락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누명을 쓰고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곱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곱단은 그 길로 집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쾅 닫혔지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곱단의 죽으로 목숨을 건진 병든 안악도 발을 동동 굴렀지요. 세상에 저 착한 사람을 저리 내쫓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우리가 가서 마님께 사정이라도 해볼까.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곳간 열쇠를 쥔 변종달의 위세가 두려웠으니까요. 변종달의 눈밖에 났다간 흉년에 곡식 한 대박도 꾸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곱단이 미안하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병든 안악이 곱단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변종달의 하인이 거칠게 밀쳐냈지요. 썩 물러서지 못해. 도둑년 편드는 자는 똑같이 취급할 줄 알아라.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흩어졌습니다. 곱단은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제가 다 잃었어요. 서방님도, 항아리도, 어머니 가락지까지. 어머니 말씀이 다 틀린 건가요? 베푸는 마음에 복이 깃든다더니 제겐 어찌 화만 닥치는 건가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싶어요. 해는 저물고 찬 바람이 곱단의 야윈 어깨를 때렸습니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는 곱다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지요. 곱단의 머릿속에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시집 오던 날의 설렘, 어머니가 가락지를 끼워주던 손길, 항아리에서 처음 술향이 피어오르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꿈만 같았지요. 제가 무얼 그리 잘못했길래 그저 버릴 것을 아껴보려 했을 뿐인데. 곱다는 빈 손가락을 자꾸만 쓸어보았습니다. 가락지가 있던 자리가 허전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마저 잃은 그 밤, 곱다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엔 저를 믿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곱단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진 말일수록 흘려보내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라던 그 말이었지요. 곱단은 이를 악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곱단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였지요. 누군가 곱단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마을에서 쫓겨났던 약초꾼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멀리 가지 못하고 곱단이 걱정되어 마을 어귀를 맴돌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어찌 여기에? 곱단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을 차리거라. 내가 광에서 내게 한 말을 잊었느냐? 항아리 곁 흙더미가 자꾸 파헤쳐져 있었다던 그 말 말이다. 곱단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말에 흩어졌던 생각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맞아요. 마름이 유독 제 항아리 곁을 감쌌어요. 썩은 내 나는 그 구석을 누가 뒤지겠어요. 그러니 제 항아리를 방패 삼아 바로 그 옆에 빼돌리는 자를 묻어둔 거예요. 옳거니. 그래서 내가 뒷꽃간을 드나드는 걸 그토록 못마땅히 한 게다. 제 은자가 들킬까봐. 곱단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마침내 진실의 실마리를 제 손으로 잡은 것이지요. 하지만 곧 곱단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증거를 찾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쫓겨난 도둑 취급인데 누가 제 말을 믿고 그 흙을 파보겠어요. 마름이 먼저 은자를 옮겨버리면 그만인걸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곱단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그렇다면 그자가 제 발로 그 흙을 파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제 발로요? 그래. 욕심 많은 자는 미끼를 물게 마련이지. 내가 항아리 밑에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폐물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을 흘리는 게다. 게다가 며칠 뒤면 친정 식구를 불러 그 항아리를 통째로 파간다는 말까지 함께 퍼뜨리는 게야. 그러면 그 탐욕스러운 자가 항아리가 옮겨지기 전에 서둘러 그 흙을 파헤치러 올 수밖에 없지. 곱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의 꾀에 탄복할 만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관아에 미리 기별을 넣어 포졸들을 숨겨두는 거예요. 마름이 흙을 파다 은자가 드러나는 그 순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덜미를 잡는 거죠. 그래. 이제야 내가 살기를 찾았구나. 두 사람은 그날부터 조용히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곱단은 제 솜씨로 살린 마을 사람들을 통해 폐물 소문과 함께 며칠 뒤 친정 식구가 항아리를 파간다는 말을 슬그머니 퍼뜨렸지요. 또한 곱단의 죽으로 목숨을 건진 병든 안악의 사내를 시켜 이웃 고을 관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곱단이 베푼 정이 이렇게 든든한 우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곱단은 쫓겨나기 전부터 친정 인편을 통해 남편 도식의 행방을 수소문해 두었지요. 포기하지 않고 뿌려둔 그 씨앗이 머지않아 뜻밖의 열매로 돌아올 참이었습니다. 이윽고 소문은 변종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곱단이 항아리 밑에 값진 폐물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이었지요. 폐물이라. 그 며느리가 친정 재물을 거기 숨겨뒀단 말이지. 게다가 며칠 뒤면 친정 식구가 항아리를 파간다고? 안 되겠다. 그 전에 오늘 밤 안으로 은자며 폐물이며 죄다 챙겨 떠야겠어. 변종달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곱단과 노인이 쳐놓은 그물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몰랐지요. 곱단의 가장 어두운 밤이 끝나고 마침내 반격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곱단과 노인은 변종달이 어느 밤에 들이닥칠지 몰라 며칠을 노인의 오두막에서 번갈아 뒷꽃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이 지난 밤이었지요. 잠복하던 곱단은 빈 손가락을 가만히 쓸어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베풀기만 하다 다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베풀미 이렇게 저를 도울 사람들로 돌아왔네요. 흉년의 베푸는 한술이 풍년의 곳간을 부르는 법이다. 어머니의 그 말이 이제야 곱단의 가슴에 환히 와 닿았지요. 곱단이 살린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 주었고 관아에 진정을 넣어 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짤 수 없는 판이었지요. 이제 그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바로 그 시각 변종달은 어둠을 틈타 뒷꽃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곱단이 쫓겨난 빈집이라 거칠 것이 없었지요. 그는 곱단의 항아리 곁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둔 은자도 챙기고 소문으로 들은 폐물도 가로챌 셈이었지요. 폐물이 어디 있나? 분명 이 근처라 했는데 변종달의 삽질에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윽고 흙 속에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 숨겨온 은자 항아리였습니다. 옳지, 내 은자도 무사하구나. 이제 이것만 챙기면. 변종달이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지요. 개 섞어라. 꼼짝 마라. 숨어있던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도 그 뒤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곱단이 또박또박 걸어 나왔습니다. 마름.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보여주시지요. 변종달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나왔지요. 이것은 함정이요. 저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려고 제 손으로 묻어둔 것이란 말이오. 이것이 변종달의 첫 번째 발악이었습니다. 곱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받아쳤지요. 제가 묻었다고요? 저는 어머니 가락지마저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몸입니다. 그런 제게 이만한 은자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어디 그 항아리를 열어 은자가 얼마나 들었는지 세어보시지요. 포졸이 항아리를 열자 묵직한 은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빈털터리 며느리가 가졌을 리 없는 큰돈이었지요. 세상에, 마름이 진짜 도둑이었구먼. 곱단이를 도둑으로 몰더니 제가 도둑이었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변종달은 식은땀을 흘리며 두 번째 패를 꺼내 들었지요. 이건 내가 흉년에 대비해 모은 것이요. 오히려 곡식을 빼돌린 건 저 며느리란 말이오. 여기 증거가 있소. 변종달이 품에서 위조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악이었지요.
하지만 곱단은 그 장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 걸음 나섰습니다. 마침 잘 됐군요. 그 장부, 어디 날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곡식이 빠져나갔다는 그 날들 말입니다. 변종달이 머뭇거리자 곱단이 또렷한 목소리로 짚어 나갔지요. 그 장부에 곡식이 빠져나갔다 적힌 그 많은 날들, 정작 곳간 열쇠를 쥔 사람은 처음부터 마름 당신 하나뿐입니다. 곳간 문조차 열지 못하는 제가 대체 무슨 수로 그 곡식을 빼돌린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흔들렸지요. 곳간 열쇠를 쥔 사람은 변종달 뿐이었으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장부의 글씨와 제 서방이 죽었다던 그 사망 문서의 글씨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글씨일 것입니다. 곱단의 말에 현감이 두 문서를 받아들어 맞대어 보았습니다. 과연 위조 장부와 가짜 사망 문서의 글씨체가 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변종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변종달은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식 도련님은 객지에서 죽었소. 곱단은 자식도 없는 과부이니 이 집에 아무 권리도 없단 말이오. 세 번째 발악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편에서 한 사내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다 해진 옷에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누가 죽었다는 게냐? 변종달. 변종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던 도식이 곱단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남편이 두 발로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이지요. 도련님이 어찌 내가 거짓빛 문서로 나를 오게 가두지 않았느냐. 내 아내가 보낸 인편이 그 누명을 벗겨주어 풀려나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대 마을 어귀에서 이 소동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지. 내가 꾸민 가짜 사망 문서가 도리어 내 죄의 증거가 되었구나. 도식의 호통의 변종달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동안 변종달의 협박에 눌려있던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지요. 현감날이 소인이 다 보았습니다. 마름이 한밤중에 곳간 곡식을 빼돌려 제 집으로 나르는 것을요. 소인은 시키는 대로 거들었을 뿐 이제 더는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측근의 배신에 변종달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너졌습니다.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내 여러 백성의 진정을 받고 친히 포조를 풀어 지켜본 보람이 있구나.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과 나로 압송하라. 현감의 호령의 변종달은 오라에 묶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10년을 이 댁에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이 다 곳간을 털기 위한 가면이었거늘 무슨 낯으로 충성을 입에 담느냐. 도식의 호통의 변종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곡식을 빼돌리고 주인을 속이고 죄 없는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 꾸민 죄로 변종달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충직한 마름에 가면 뒤에 숨었던 도둑은 그렇게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현감은 빼돌리는 자가 본디 윤씨 집안의 재물임을 밝혀 모두 윤씨 집안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텅 비었던 곳간이 다시 채워질 길이 열린 것이지요. 게다가 곱단이 흉년에 제 솜씨로 굶주린 마을을 살린 일이 알려지자 현감은 곱단에게 곡식과 상을 후히 내렸습니다. 이 어진 며느리가 없었다면 이 고을 백성이 더 많이 굶어 죽었을 것이다. 마땅히 상을 받아야지. 황송하옵니다. 나리. 다만
이 상은 저 혼자 받을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저를 끝까지 믿어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허허,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그러니 복이 따르는 게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을 꽉 채워 익은 곱단의 술과 장은 흉년에 곡식 수십 섬에 맘먹는 값을 받았지요. 빼앗겼던 가산이 돌아오고 관아의 상이 내리고 항아리가 큰돈이 되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곱단 앞에 다가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곱단아, 아니 아가야,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몰라보았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가라는 말이 나왔지요. 곱단은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지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그자의 농간에 속으신 것인걸요. 이렇게 다시 한 식구로 마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곱단의 너른 마음에 시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곁에서 도식도, 노인도,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지요. 도식은 변종달의 짐을 뒤져 곱단의 은가락지를 찾아냈지요. 그러고는 다시 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매화 무늬가 새겨진 어머니의 유품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지요. 어머니 가락지, 다시 제게 돌아왔네요. 이제 다시는 잃지 않을 거요.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것이니 말이오. 곱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씨 집안의 곳간은 다시 그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곱단과 도식은 술과 장을 빚어 가세를 일으켰고 흉년이 들 때마다 굶주린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지요. 한때 실성한 며느리라 도둑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항아리는 이제 온 마을을 살리는 곳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버릴 것조차 아끼고 나눌 줄 아는 그 마음이 끝내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곱단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지요. 흉년에 베푼 한 술이 마침내 풍년의 곳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